73세 박철수 씨는 말합니다. 은퇴하고 또 일 시작한 게 인생 최대 실수였어요. 30년을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63세에 명예퇴직하고 퇴직금 받아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수 씨는 6개월 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였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놀고 먹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았어요. 하루 12시간, 주 6일을 일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 젊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도 했고 밤샘 근무에 몸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7년을 일했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무릎이 망가졌습니다. 허리도 디스크가 왔습니다. 병원에선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바쁘게 산 거지? 그냥 놀걸. 건강할 때 제대로 놀걸. 지금 철수 씨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저 창밖을 보며 후회합니다. 63세부터 70세까지 그 7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때 내 몸이 얼마나 괜찮았는데. 걸을 수도 있었고, 여행도 갈 수 있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 왜 그걸 모르고 일만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아직 걸을 수 있습니까? 아직 혼자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아직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입니다. 지금 놀아야 합니다. 5년 후, 10년 후엔 놀고 싶어도 못 놀 수 있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왜 은퇴 후엔 노는 게 최고인지, 그리고 어떻게 놀아야 죽는 날까지 행복할 수 있는지를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20대에 취직해서 30대엔 가정을 꾸리고 40대엔 아이들 키우고 50대엔 노후를 준비한답시고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60대가 되어 은퇴를 맞았을 때 우리 앞엔 낯선 시간이 펼쳐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습니다. 전화는 잘 울리지 않고 사람들은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고 나가자니 갈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10명 중 7명이 은퇴 후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하려 합니다. 다시 일을 찾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바쁘게 움직입니다. 마치 그래야만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5년, 10년 지나고 나면 깨닫습니다. 바쁘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뭔가를 한다고 의미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오히려 그렇게 살수록 몸은 더 빨리 망가지고 마음은 더 공허해진다는 걸요. 왜 그럴까요? 60대 후반부터 몸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을 누워야 합니다. 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이건 나태해서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젊을 때처럼 살려고 합니다. 뭔가를 성취해야 하고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쓸모 있어야 한다고 믿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몸은 상하고 마음은 지치고 결국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집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노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일하듯 놉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성과를 내려 합니다. 그게 놀이가 아니라 또 다른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살다가 70대 중반쯤 되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더는 바쁘게 움직일 수도 없고 뭔가를 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그냥 놀 걸 하고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체력이 많이 떨어진 후입니다. 제대로 놀 힘도 없고 즐길 여유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아직 건강할 때,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제대로 노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인생 후반전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됩니다. 5가지 깨달음. 첫 번째, 노리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김영수 씨 65세에 은퇴했습니다. 공무원 생활 35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은퇴 후 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야지. 그는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뒷산부터 점점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백두대간 종주까지 목표로 삼았습니다. 주말마다 산에 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댓글이 달리면 뿌듯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멋지십니다. 영수 씨는 점점 더 높은 산을 찾았습니다. 더 빨리 오르려 했고, 더 많은 산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친구들과 비교도 했습니다. 나는 벌써 50개 산을 올랐어. 2년쯤 지났을 때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파스 붙이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습니다. 당분간 등산은 중단하셔야 합니다. 영수 씨는 억울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뭘 증명하려고 이렇게 산을 오른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등산을 즐긴 게 아니라 등산을 해낸 거라고요. 정상에 오르는 게 목표였지 오르는 과정을 즐긴 게 아니었다고요. 산길을 걸으며 본 나무들, 들었던 새소리, 만났던 사람들. 그런 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몇 개 산을 올랐는가만 남았습니다. 영수 씨는 등산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목표도 없었고 시간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예쁜 꽃을 보면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편안해졌습니다. 아무 목표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노는 거구나. 진짜 노리는 목표가 없습니다. 정상에 오를 필요도 없고 뭔가를 이룰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과정을 즐기면 됩니다. 산책하다 졸리면 집에 와서 낮잠 자면 됩니다. 책 읽다 재미없으면 덮으면 됩니다. 친구 만나서 할 말 없으면 그냥 조용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이게 놀이입니다. 우리는 평생 결과를 중시하며 살았습니다. 시험 점수, 승진, 월급, 집값, 모든 게 결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이젠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정상에 올랐느냐보다 오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가 중요합니다. 책을 몇 권 읽었느냐보다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친구를 몇 명 만났느냐보다 만나서 얼마나 편안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면 모든 게 놀이가 됩니다. 장 보러 가는 것도, 빨래 넣는 것도, 그냥 멍 때리는 것도 놀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집중하고 그 과정을 즐기니까요.
오늘 산책 나가실 때 목적지를 정하지 마세요. 그냥 10분 걷다가 예쁜 나무 보이면 멈춰 서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 혼자 노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박순자 씨는 은퇴 후 친구들과 매일 만났습니다. 아침 7시 등산 모임, 9시 아침 식사, 11시 노래방, 오후 2시 커피숍. 하루 종일 함께 보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외롭지 않았고 시간도 잘 갔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피곤해졌습니다. 친구들 스케줄에 맞춰야 했고 가끔은 가기 싫어도 가야 했습니다. 안 나가면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왜 안 나와? 어디 아파? 그러면 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쉴래?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왜 그래? 우리가 싫어진 거야? 순자 씨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날 밤 순자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혼자 있는 게 이렇게 무서울까? 다음 주 순자 씨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답답했습니다. 친구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편안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 속도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끓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마셨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커피 맛에 집중했습니다. 따뜻했고 향기로웠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었습니다. 오후엔 TV를 봤습니다. 재미없으면 껐고 졸리면 잤습니다. 저녁엔 책을 읽었습니다. 읽다가 지루하면 덮었습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웠던 건 외로워서가 아니라 혼자 노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구나. 일주일 후 순자 씨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만나고 싶진 않았습니다. 이제 순자 씨는 일주일에 2~3번만 친구들을 만납니다. 나머지 날은 혼자 보냅니다. 혼자 산책하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밥 먹습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게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자유로웠습니다. 먹고 싶은 건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것 합니다. 누구 맞출 필요 없고, 누구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아프고 멀어지고 떠납니다. 배우자도 언젠가는 먼저 가거나 나중에 갑니다. 결국 마지막엔 혼자입니다. 그게 두렵다면 노후는 불행합니다. 혼자 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산책하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밥 먹는 게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고 편안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무처럼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을 때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만남이 즐겁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 둘 다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노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내일 점심, 혼자 식당 가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두 번째부턴 편해집니다. 세 번째,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논다. 최동철 씨, 68세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연금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아내 병원비도 나가고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몸은 건강했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어 생각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이었습니다.
하루 6에서 7시간, 일주일에 6일을 일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돈은 좀 모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가는 게 뿌듯했습니다. 첫 해는 괜찮았습니다. 둘째 해도 버텼습니다. 71세가 되던 해겨울, 눈 오는 날이었습니다. 동철 씨는 배달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허리를 땅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일어나려 했는데 일어나지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119가 왔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허리 디스크였습니다. 심각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동철 씨는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리 바쁘게 산 거지? 건강할 때 좀 쉴걸. 수술은 잘 됐지만 회복은 오래 걸렸습니다. 6개월을 누워 지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모아둔 돈은 병원비로 다 나갔습니다. 지금 동철 씨는 걷지만 예전처럼은 못 걷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아픕니다. 앉아 있어도 불편합니다. 동철 씨는 말합니다. 돈 몇 푼 더 벌려다가 건강을 잃었어요.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동철 씨가 후회하는 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무리하게 일한 겁니다. 하루 3, 4시간만 했어도 됐습니다. 일주일에 3, 4일만 했어도 됐습니다. 눈 오는 날은 쉬었어도 됐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났습니다. 더 벌고 싶었습니다. 60대 후반부터 몸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50대 때는 괜찮았던 일들이 60대 후반엔 무리가 됩니다. 70대가 되면 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몸이 무겁고 조금만 무리하면 며칠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놀 수는 없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다가 몸만 망칩니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놀아야 합니다. 오전엔 가볍게 산책합니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후엔 충분히 쉽니다. 낮잠을 잡니다. 저녁엔 일찍 잠듭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약속을 취소합니다. 아프면 누워서 쉽니다. 이게 후반전을 길게 가는 방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돈이 있어도 쓸 수 없고 시간이 있어도 즐길 수 없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다가 하루가 갑니다. 그게 가장 불행한 노년입니다. 지금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무리해서 돈 몇 푼 더 버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놀 수 있습니다. 오늘 몸이 피곤하다면 모든 약속을 취소하세요. 내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네 번째, 의미를 찾지 않고 논다. 정석훈 씨는 은퇴 후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생각했습니다. 평생 회사 다니면서 나만 생각하며 살았으니 이젠 사회에 보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식사 배식을 도왔습니다. 주말엔 독거노인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 달에 20일 정도 봉사를 했습니다. 처음 1년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마워했고 석훈 씨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째 되던 해 석훈 씨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도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빠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프거나 피곤해도 갔습니다.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석훈 씨는 배식을 하다가 어지러웠습니다. 앉아서 쉬었습니다. 담당자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석훈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봉사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날 저녁
석훈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봉사 그만둘까봐.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 보람 있다며? 석훈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람은 있는데 의무 같아. 또 일하는 것 같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만둬. 당신 은퇴했잖아. 이젠 하고 싶은 것만 해. 석훈 씨는 봉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사회에 뭘 보탬이 되겠어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아이들 노는 모습. 그냥 봤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석훈 씨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편안해졌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석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봉사도 의미 있는 일도 결국 나를 증명하려는 거였구나. 아직도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젠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쓸모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석훈 씨는 지금도 가끔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하고 싶을 때만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년의 놀이엔 의미가 필요 없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것, 그냥 편해서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평생 의미를 찾으며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회를 위해. 이젠 그만해도 됩니다.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나를 위한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돌보고, 나를 쉬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게 노년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하든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이게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루를 보내도 괜찮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TV를 봐도 괜찮습니다. 낮잠을 자도 괜찮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인생을 즐기는 겁니다. 내일 아침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고 싶은 것만 하세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5번째, 자식을 위해 놀지 말고 나를 위해 놀아라. 이영희 씨 68세입니다. 딸이 둘 있습니다. 큰딸은 맞벌이 부부고 손주가 둘입니다. 5년 전 큰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어린이집비가 너무 비싸서. 영희 씨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봐줘야지. 다음 날부터 영희 씨는 딸네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아침 7시에 가서 저녁 7시에 돌아왔습니다. 밥 해주고 빨래하고 아이들 돌봤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손주들이 귀여웠고 딸을 도울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지나자 몸이 힘들어졌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셨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서 더 활발해졌고 영희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영희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럼 딸한테 말해. 그만 봐주겠다고.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딸이 얼마나 힘들대. 그날 밤 영희 씨는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영희 씨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은퇴하면 남편과 여행 다니는 것.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여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행은커녕 쉴 틈도 없습니다.
주말에도 딸이 부릅니다. 엄마, 주말에 우리 외식하는데 애들 좀 봐주세요. 영희 씨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딸이 서운해할까봐, 나쁜 엄마가 될까봐. 3년째 되던 해, 영희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손주를 안으려다가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119를 불렀고 영희 씨는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허리 디스크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리하셨어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것 들거나 오래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영희 씨는 그제야 딸에게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한데 엄마가 허리가 안 좋아서 당분간 애들을 못 봐줄 것 같아.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그럼 어떡해. 알았어요, 엄마. 쾌차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 씨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삶이었나? 의사는 3개월 안정을 지시했습니다. 영희 씨는 처음으로 자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까, 손주들은 괜찮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 되자 몸이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과 천천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점심엔 친구를 만났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 영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 내 집에 출근했지 뭐. 오후엔 남편과 공원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제 이런 시간을 가졌나 싶었습니다. 저녁엔 드라마를 봤습니다.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였습니다. 손주 돌볼 때는 꿈도 못 꿨던 일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을 위한다고 했지만 정작 나를 위한 건 아무것도 안 했구나. 딸은 어린이집을 알아봤습니다. 남편과 육아를 나눠서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했지만 점점 적응했습니다. 3개월 후 영희 씨의 허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괜찮으세요? 가끔 애들 봐주실 수 있어요? 영희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가끔씩은 봐줄 수 있지만 매일은 힘들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딸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으시죠? 영희 씨는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영희 씨는 일주일에 한 번만 손주를 봐줍니다. 그날은 진심으로 즐겁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니까요. 나머지 날은 자기 시간을 보냅니다. 남편과 여행도 다닙니다. 작년엔 제주도에 갔고 올해는 부산에 갈 계획입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합니다. 영희 씨는 말합니다. 손주도 소중하지만 내 인생도 소중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내가 행복해야 손주한테도 좋은 할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걸.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행복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자식이 잘 되려면 부모도 행복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식만 바라보면 자식은 짐이 됩니다. 부모는 희생자가 되고 자식은 빚진 사람이 됩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 돕되 내 인생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손주가 귀여워도 내 건강이 먼저입니다. 딸이 힘들어도
내 행복이 중요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건강한 겁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즐겨야 자식도 자유롭습니다. 자식한테 오늘은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고 결국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뭐 하고 살아? 가 아니라 오늘 어땠어? 나중에 뭐 할 거야? 가 아니라 지금 뭐가 좋아? 이게 의미가 있을까? 가 아니라 이게 즐거워? 노후는 성취의 시간이 아닙니다. 향유의 시간입니다. 뭔가를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더 나아지려 애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젊을 땐 미래를 봤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미래가 길지 않습니다. 오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일 뭐 할까 고민하지 말고 오늘 뭐 하고 싶은지 느껴보세요. 다음 주 계획 세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몸이 건강할 때 제대로 놀아야 합니다. 70대 중반 넘어가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80대가 되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놀아야 합니다. 5년 후엔 늦습니다. 10년 후엔 더 늦습니다. 노는 게 최고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목표에 매달리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의미를 강요하지 말고, 자식에게 인생을 쏟지 말고,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노는 겁니다. 평생 일하며 살았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젠 놀 자격이 있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노세요. 마음껏 쉬세요. 아무 죄책감 없이 오늘을 즐기세요. 나이 든다는 건 잃는 게 아닙니다. 얻는 겁니다. 젊을 때 몰랐던 자유를 얻고, 젊을 때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얻고, 젊을 때 누리지 못했던 여유를 얻습니다. 그게 노년의 특권입니다. 박철수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창밖을 봅니다. 걸을 수 있었던 그 7년이 떠오릅니다. 건강했던 그때, 뭐든 할 수 있었던 그때. 하지만 그는 일만 했습니다. 영희 씨도 후회합니다. 손주 돌보느라 보낸 3년. 허리 망가뜨리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동철 씨는 병원 침대에서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소용없다는 걸. 하지만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으니까요. 여러분은 그들처럼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목표 없이 걸어보세요. 혼자 밥 먹어보세요.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내보세요. 자식한테 오늘은 안 되라고 말해보세요. 피곤하면 쉬세요. 그게 노는 겁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늦습니다. 모레는 내일보다 더 늦습니다. 5년 후엔 지금 이 순간이 그리울 겁니다. 그러니 지금 노세요. 죽는 날까지 행복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제대로 놀기 시작하세요. 그게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